네, 어제 입동을 지나면서 이제 양재천변의 단풍도 낙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해 마무리 하시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이들 포럼에 왕림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70년대 우리나라는 TDX 전전자식 교환기를 토대로 해서 이제는 이동통신 강국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특히 국내 이동통신 산업은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전후방 또 효과가 매우 큰 국가의 주력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핵심이 바로 이동통신 산업이고 특히 5G 기술이야말로 초고속, 초연결 시대의 쌀과도 같은 인프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IoT 등으로 해서 연결을 사물에서 인간, 인간에서 또 사물 이렇게 융합이 되면서 초연결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5G 기술은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토대로 해서 이제 우리의 생활 방식은 물론 전체 산업 생태계를 변화시키리라는 전망입니다. 너무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3개월 후에 개최될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이 5G의 시범 서비스가 제공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년 후인 2020년이 되면은 이제 상용 서비스가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카이스트의 박현철 교수님 모시고 5G 이동통신 기술 혁신으로 변화하는 미래 사회 논의를 하면서 향후에 우리나라가 과연 어떠한 전략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이동통신 산업을 우리가 주도해 갈 수 있는 선도국으로서의 또 전망 또 함께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무엇보다도 산학연에서 5G 이동통신 기술의 거장들만 오늘 또 패널로 모셨습니다. KT의 전홍범 소장님 그리고 고려대학교의 강충구 교수님 또한 에트리의 정현규 박사님 이렇게 모시고 귀한 말씀 들으면서 오늘 얻은 통찰력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가 5G 시대의 통신 강국은 물론이고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올해 IEEE라고 하는 미국의 전기전자 엔지니어들의 모임인 IEEE 통신연구회에서 2017년을 이끌고 갈 10대 기술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제일 먼저 있는 것이 5G가 올해 이제 드디어 상용화가 시작이 되는 해다라는 것을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에서 주로 이제 미국이 중심이 되지만 전 세계에 있는 전기전자 통신 쪽에서 볼 때도 5G가 이제 그만큼 올해 이제 상용화 시작되는 첫 해. 나머지 보시면 다 저희들이 관심 있는 아까 원장님 얘기하신 IoT도 이제 굉장히 일반화될 것이다. 그리고 드론이라든지 그런 자동차도 이제 드라이버리스가 될 것이고 블록체인 얘기도 나오고 AI도 나오고. 근데 어쨌든 이런 5G의 상용화가 어쨌든 올해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이동통신의 개요 그리고 이동통신이 5G가 어떻게 지금 연구되고 있고 그리고 이게 4차 산업혁명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제가 그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세계 각국의 지금 동향 그리고 결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저희들이 팀 미팅하면서 과연 이동통신이 이게 얼마만큼 되느냐인데 이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1980년대 초반에 미국의 이제
이제 EMS라고 하는 그 애널로그 방식의 그 이동통신 표준이 만들어진 이후에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은 이제 LTE 어드밴스드라고 하는 4세대 이동통신이 돼 있고, 어쨌든 한 10년 주기로 현재 그 이동통신이 세대를 그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경에는 저희들이 이제 5G를 실제로 이제 서비스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동통신의 이제 산업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단말기 부품 산업, 장비 산업, 이제 서비스로 이제 되고, 좀 오래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동통신 산업이 우리나라 ICT 생산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굉장히 국가의 주력 산업입니다. 지금도. 그리고 그 단말기 스마트폰 분야를 보면은 이제 삼성이 이제 한때 이제 애플과 동률이 있었지만 계속 그 선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애플 중국 업체가 이제 그 따라오는 그런 추세고, 올해 스마트폰을 보면 삼성전자가 한 26%, 애플이 17%, 화웨이 뭐 이렇게 전통적인 통신 강국 외에도 이제 오포라고 하는 그 잘 저희들이 모르는 중국 그 회사가 지금 세계 스마트폰의 4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위에 비보, 뭐 저희가 잘 아는 뭐 LG, GT 뭐 이런 회사들은 그 뒤를 잇고 있어서 굉장히 중국의 이제 그 급성장이 나온 것 같고요. 그 장비 분야에서도 뭐 에릭슨, 노키아, 화웨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장비 쪽에서도 이제 화웨이가 LTE 시장에서는 거의 세계 시장을 지금 그 주도하고 있고요. 저희가 잘 알고 그 이동통신을 처음 만들었고 셀룰라 통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었던 그 벨랩, 그 알카텔 루슨트죠. 루슨트가 그 노키아한테 그 인수된 게 벌써 2년이 이제 넘었습니다. 삼성전자의 네트워크 사업도 계속 매각이 되니 안 되니 이런 어쨌든 굉장히 좀 그 중국의 장비 업체, 그 단말기 업체가 굉장히 그 각광을 받는 그런 게 있고, 어쨌든 우리나라 이동통신 산업을 보면 삼성의 그 어떤 장비 단말 그런 대기업, 또 LG전자를 제외하고 나서는 그 중소기업 위주의 그 회사가 아닌가. 그래서 좀 그런 것이 제가 정부 일을 할 때 굉장히 좀 걱정을 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5세대 이동통신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지금도 사실은 저희들이 충분히 잘 쓰고 있는데 왜 5세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문제가 좀 그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몇 가지 이제 암시적인 트렌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2020년까지 세계의 이제 그 휴대폰 사용자가 한 55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달마다 그 각각 휴대폰에서 제너레이트하는 데이터량이 3GB 이상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무인 자동차가 되면은 한 4,000GB를 매달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젊으신 분들도 있는데 제 학생들도 그런데 사실은 요즘 TV를 보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리니어 TV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방송 시간대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을 대로 보는 거죠. 내가 골라보고. 또 또 하나는 이제 그 시스코의 전망에 의하면 이제 사물의 실제로 그런 인터넷에 연결되는 사물의 개수가 500억 개가 될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트래픽은 해마다 55% 이상 늘고, 또 실제 트래픽 돌아다니는 거에 우리나라도 이제 미래부 조사에 의하면 비슷한 게 나타났는데, 우리 실제로 이런 트래픽 다니는 거에 75%가 동영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이랑 굉장히 많이 다른 거죠. 전에는 이제 뭐 문자나 간단한 텍스트 정도 이메일이었는데 이제 동영상 트래픽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 트래픽이 늘어나고, 또 사물이 연결이 되는데 500억 개의 과연 사물을 서포팅할 수 있는 이동통신 표준이 있는가? 현재 4세대는 그거는 좀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이제 표준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됐고요.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산업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제 가전기기 같은 것도 이제 그 연결이 되고요. 뭐 무인 자동차, 또 농업 같은 데서도 실제로 농장 같은 데서 요즘 보면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실제 농작물 같은 거를 그 무선으로 연결이 되고, 또 뭐 유틸리티 같은 것도 그렇고요. 뭐 헬스케어도 이제 원격 진료, 스마트 시티, 무인 공장, 이런 신산업이 이제 계속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맞춰서 이제 되고, 또 저희는 또 어떤 이제 이거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뭐 저보다 다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AI가 이제 주도되고 자동화가 되고 또 그래서 사물이 이제 그 연결이 돼 초연결로 연결이 돼서 그런 서로 다른 분야가 이제 융합이 일어난다. 이거 이제 키 이제 그 워드가 이제 융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융합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어떤 그 가치가 이제 향상되는 그런 새로운 산업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4세대 이동통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산업 변화 그리고 그 어떤 그 소비자들의 트렌드, 유형 변화 이런 거에 따른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노력 끝에 이제 5G에서 새로운 이제 성능 목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세대별 이동통신의 역사를 보면 사실 데이터 레이스를 높이는 그 노력이었어요. 처음에는 음성만 하다가 그 다음에는 동영상도 간단한 동영상도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멀티미디어 좀 더 어떤 전송 속도를 높이는 그러한 4세대 이동통신의 노력이었다 그러면 5세대에서는 물론 그런 데이터를 그 최대 20기가 bps까지 높이는 그런 노력도 하지만 그런 아까 말씀드린 500억 개의 사물이 연결되는 거에 관련된 그런 머신 타입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사물을 연결을 해주고 그 사물과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뭐 thing이라고도 하는 그런 두 가지 성능 목표가 두 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우리가 잘 아는 노키아의 그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이제 그 삼각형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 꼭지는 기존보다 더 빠른 데이터를 보내자. 나머지 두 개는 그러면 500억 개 같이 그렇게 많은 그런 사물과 연결할 수 있는 IoT를 서포팅할 수 있는 그런 매시브 MTC 또 저희는 뭐 초연결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하나 또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그 굉장히 고신뢰면서 저지연인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근데 사실은 굉장히 고신뢰면서 저지연은 서로 이렇게 같이 동시에 이루기 굉장히 어려운 목표거든요. 어쨌든 그런 거를 통해서 좀 해보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5G가 사물 통신을 위한 또 융합을 위한 그러한 이제 그 성능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 초고속, 초연결, 저지연 이 세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주요 기술은 뭐 제가 볼 때 오늘 기술을 논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던 그런 기술들이 이제 사용되고요. 또 밀리미터 웨이브라고 해서 그건 실내에서만 이제 그 사용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실은 이제 애트리가 세계 최초로 이제 밀리미터 웨이브를 이동통신에 쓰자라고 이제 제안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이 굉장히 강하게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평창에서도 밀리미터 웨이브를 이제 사용하는 굉장히 높은 주파수를 이제 쓰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거는 뭐 굉장히 제가 그냥 하나만 그러니까 또 그 중에 이제 이전의 이동통신이랑 좀 다른 게 이제 폴라 코드라고 하는 코드가 있는데 그거는 그 어떻게 말하면 전에 이제 그런 정보 이론을 하는 굉장히 이론적인 사람들이 생각했던 굉장히 이상적인 코드였었는데 그런 근데 이 코드는 실제로 그 어떤 이론치를 우리가 저희는 캐패시티라고 해 캐패시티를 달성하는 그런 채널 부호가 5G에 비록 이제 데이터 채널 안에 컨트롤 채널이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성능을 뽑아 보니까 성능도 뭐 제가 이건 이제 보통 그 신호대 잡음비 대 이제 비 에러 프로바빌티를 계산하는 건데 성능도 굉장히 좋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세대 이동통신에는 그동안 이제 그 학교에 계셨던 분들이 연구하던 그런 새로운 규격들도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걸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래서 어떤 이 세 가지 그 목표에 대한 초고속, 저지연, 초연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구분을 굳이 한다 그러면 초고속 분야는 그런 고화질이라든지 가상현실, AR, VR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저지연은 실시간 통신, 또 원격 조정, VTX 이런데 이제 관련이고 초연결은 주로 이제 IoT를 서포팅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화도 사실은 이 세 개를 동시에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단일 기술은 현재 진행 중이고요. 아직까지 나온 건 없고 어쨌든 이 세 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산업체의 그 무선 통신이 응용을 보면은 이렇게
미터링, 그러니까 뭐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그런 걸 원격적으로 이제 측정하는 그런 이제 응용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요구 사항은 많은 수를 이제 디바이스를 이제 그 서포팅 그 연결이 돼야 되고요. 모니터링이나 이제 트래킹하는 거는 이제 좀 요구 사항이 실제는 이런 센서들이 아까는 움직이지 않는데 이번에는 움직이는 그런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또 뭐 물이라든지 이제 그런 그리 전기 같은 경우는 텔레 컨트롤 한다든지 그것도 요구 사항이 있고요. 그 와이어리스 무선으로 오토메이션 하는 경우는 실제로 이런 경우는 굉장히 고실내면서 저지연이 굉장히 있어야 되는 네 번째 거죠. 어쨌든 이런 무선이 이동통신이 그 인더스트리 어플리케이션에 그 적용이 되려면 서로 다른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떤 경우는 많은 수를 좀 연결을 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굉장히 저지연해야 되고 어떤 수는 굉장히 고실내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 규격이 이제 ISA의 SP100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와이어리스 시스템 포 오토메이션인데 현재까지는 뭐 어떤 경우는 와이파이를 쓰고 어떤 경우는 직비를 쓰고 또 어떤 경우는 셀룰러 쓰고 하는데 그 통일된 규격이 없었는데 아마 5G가 이러한 서로 다양한 환경에서의 산업체에서 응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주는 첫 번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이건 노키아에서 나온 그림인데 현재 이제 공장에서 이제 이런 그 실제로 기계들을 무선으로 연결하는 그런 게 있는데 현재 90% 이상이 다 그 유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고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굉장히 정확해야 되고 그렇지만 이제 이걸 무선으로 바뀌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와이어링하는 그런 코스트도 없고요. 이제 배선을 해야 되고 또 다시 배선을 바꿔야 되고 컨피규레이션을 바꾸고 이런 것도 굉장히 들게 되고 더 다양한 더 많은 수의 센서를 연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손익 분기점도 훨씬 이제 낮아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틀의 정영규 소장님 쪽에서 이제 그 인더스트리얼 IoT 쪽을 아마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구 사항을 보면 굉장히 저지연이어야겠다. 그리고 이제 그 보안성이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제일 또 중요한 건 회사가 그 어떤 회사 단일망,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망에서 다 이런 공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싱글 컴퍼니 그 네트워크가 굉장히 또 필요한 그래서 5G에 굉장히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항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런 컨베이어 벨트가 있고 이런 각각의 작업 기계들이 5G 망을 통해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약간 그 색칠한 부분은 보면 공장 내에 이제 그 프로프라이터리한 그런 네트워크를 이제 망을 이제 5G를 통해서 이제 그런 전용망을 쓰고 전용 서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망을 통해서 실제로 필요한 데이터 프로세싱 같은 걸 하고 실제 이제 그 퍼블릭 그 인터넷은 이제 그 바깥에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 엣지 서버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 그러한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그 5G가 되면 중요한 건 이제 자동차입니다. 현재 이제 무인 자동차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 센서를 통해서 자동차가 그 사람을 인식하고 또 그거를 자동으로 운전하고 하는 게 현재이지만 뭐 보시면 알겠지만 테슬라 자동차가 그렇게 센서가 많이 붙어 있어도 사고가 나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외부에 이제 무선 통신망이랑 연결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5GA의 오토모티브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그 자동차 산업의 그 플레이어들과 그 통신의 플레이어들이 전 세계에 있는 주요 플레이어들이 다 회원사가 된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들이 목표는 어쨌든 그 커넥티드 모빌리티를 그 자동차와 연결된 그래서 로드 세이프티까지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인더스트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 자동차와 자동차 간에 이제 그 서로 뭐 충돌을 회피해 준다든가 뭐 서로 이렇게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고요. 자동차와 인프라스트럭처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게 통신을 할 수도 있고 V2 네트워크 그래서 자동차와 그 네트워크를 연결되는 또 V2 페데스트리언 보행자의 간에 어떻게 자동차가 이제 해주는 거 실제로 이제 이런 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저희들이
편해지는 거죠, 그죠? 그 안전해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운전하는 것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5G는 4차 산업혁명을 좀 가속시켜주고 어떻게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장에서 또는 자동차 또 그뿐 에너지 분야에서 그리고 또 ELS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SKT가 전에 이제 데모를 했었는데 실제로 아까 말한 초저지연 고실내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면 그 원격으로 진료도 가능하고요. 원격으로 뭐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원격 수술까지도 이제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런 지방에서 의료 혜택을 좀 덜 받는 저 같은 사람들은 좀 혜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미디어라든지 몰입형 비디오 또 게임 젊은 사람들 굉장히 게임 좋아하는데 실시간으로 굉장히 바로 반응하면 네트워크 게임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걸쳐서 아마 5G가 되면은 그런 영향을 많이 끼치고 어쨌든 가속화시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G 경제 효과는 퀄컴에서 나온 자료인데 5G 융합까지 다 된 거겠죠. 그래서 35년까지 약 4천조 정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 5G의 그 발전을 이끌 상위 7국에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한국 그래서 한국까지 이제 그런 기관으로 나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주도적으로 5G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연계돼서 한 2,2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그래서 한국도 보면은 이제 한 100만 명 정도가 5G 관련된 산업으로 인해서 그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고 이제 퀄컴이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동향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뭐 현재 그 2017년 말 현재 그 ITU라고 하는 그 국제 기구에서는 이제 요구 사항이라든지 평가 방법을 만들고 현재 이제 표준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질적인 제안서는 실질적인 표준은 3GPP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서 만드는데 아마 2018년 그 중순이면 첫 번째 규격인 5G 페이스 1이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2018년 2월에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우리 전용봉 소장님이 그 평창에서 세계 최초로 5G 트라이얼을 지금 이제 이끌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후년에 되면 이제 그 주파수 사용하는 주파수도 결정이 될 것이고 그 다음 해에 되면 이제 그 5G 페이스 2 이제 최종 아까 말씀드린 저지연 IoT에 대한 규격도 완성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이제 그 동경에서 그 하계 올림픽이 이제 생길 것이고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린 이때 이제 그 유로 2020이라고 하는 유럽에서 가장 관심 있는 축구 행사에서도 이제 이 사람들이 데모를 하려고 그러고 2022년에 이제 그 다시 그 중국에서 동계올림픽 때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이제 또 어떻게 보면 5G가 어떤 이런 그런 전혀 관계없는 체육 행사에 어떤 굉장히 그 사람을 끌어들이는 그런 또 자기 기술력을 과시하는 그런 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새로운 주파수 굉장히 전에는 이동통신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던 그런 굉장히 제한이 많고 단점이 많은 그런 다시 말씀드린 이동통신을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그 어디서나 기지국이 보이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수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직진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하기 불편한 그런 장인데도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그래서 지금 치열하게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고 한국, 중국, 유럽, 일본, 미국 다 그런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도 굉장히 빨리 지금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추격을 많이 받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가장 이제 그 시스테매틱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5G에서 이제 그 프라이빗하게 각각 개별사별로 트라이얼을 하고 또 이런 5G AP라고 해서 실제로 액션 플랜을 세워서 어떤 도시라든지 또 2019년에 MWC에서 데모를 한다든가 아니면 말씀드렸는데 유로 2020에서 그 5G를 이제 트라이얼하고 또 각자 이제 그 갖고 있는 사업자들이 이제 플랫폼 통해서 테스트하면서 또
자동차라든지 산업체 또 이헬스 쪽에서 이제 버티컬 쪽도 그 파일럿 프로그램을 돌리고 그러면서 이제 유럽은 중국이라 한국이라든지 뭐 일본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서도 지금 그 트라이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어떤 그 요소 기술 위주로 하다가 이제 시스템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이제 2018년 중반부터는 이제 실제로 이제 그 기지국에서 멀티셀로 해서 실제 이제 시스템에서 돌리는 그런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5+2 IOV 데몬스트레이션 존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IOV라고 하는 건 인터넷 비클입니다. 그래서 실제 V2X를 그 하는데 중국이 굉장히 전기 자동차 쪽에 그 강한 나라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실제로 그런 무인 자동차 아까 말씀드린 V2X 실제로 드라이버가 있더라도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 서로 커넥티드 카 개념의 그런 것을 미국 7대 도시에서 실제로 존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고 그 이제 프로모션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은 2020년 동경 올림픽을 위해서 굉장히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 그 2017년부터 그 필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약 6개의 주관 기관이 돼서 서로 다른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그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주관 기관 NTT 도코모가 주관되는 기관은 이제 고화질의 비디오를 스트리밍하고 리모트 메디컬 서비스를 하는 이런 서비스를 이제 하는 팀이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고속 이동차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엔터테인먼트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하고 트라이얼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리모트 오퍼레이션, 뭐 플래투닝 비클, 그러니까 뭐 차들이 이렇게 여러 군집을 지어서 다닐 때 어떻게 이제 그 서비스를 할 것인가에 대한 하이 릴라이빌리티 그리고 저지연에 대해서 이제 소프트뱅크가 주체를 그러니까 그 5G 이동통신의 세 가지 목표에 다 그 역할 분담을 해서 이렇게 일본도 차분하게 지금 현재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굉장히 5G에 일찍 정부가 이제 개입이 돼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메스터 전략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5G 이동통신 강국해서 이제 그 슬로건을 내밀고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특히 이제 2.0이 됐는데 이게 작년에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었냐면 이 생태계 쪽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도 5G가 이게 그냥 이동통신만을 위한 규격이 아니고 이게 융합 그리고 타산업과의 그 관련된 그것만이 살아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생태계 쪽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2.0이 됐고 제목도 사실은 맨 처음에 비전에 4차 산업이 없었는데 이제 2.0 되면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오늘 패널리스트로 오신 분들이 각 이제 분과별로도 또 분과위원장도 맡으셔서 또 정부 일도 하시고 또 계십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KT가 지금 내년 2월에 평창 그 시범 서비스를 위해서 굉장히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제 융합 관련해서 이런 어떤 그 5G라는 걸 통해서 타 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뭐 테스트 베드를 또 만들어서 기업의 이제 표준 모델로 만들어 놓으면 이제 중소기업이나 학교와 그 위에 얹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도 있고 또 5G와 타산업 융합을 위해서 협력 체계를 마련해서 이제 여기 그 패널리스트들이 다 5G 포럼의 그 핵심 그 멤버들이시기 때문에 주로 이제 지금 제일 먼저 목표로 하는 거는 그 국토부 산하에 이제 그 무인 자동차 쪽이랑 이제 그 5G를 한번 연결해 보는 그런 걸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부처는 미래부와 국토부고요. 또 그 밑에는 또 분야가 서로 다른 교수님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그 쉽지 않은 또 이 사업자와 자동차 회사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풀어야 될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이동통신이 없는 자동차 또 자동차의 융합이 안 된 이동통신
다 그 별로 좋은 그 경쟁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그런 노력들을 5G 포럼을 통해서 지금 협력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융합 서비스 계획도 그 기가코리아라고 하는 그런 그 통해서 말씀드린 그런 융합 서비스 저희들 일본처럼 지금 다 평창에서 그 보여주려고 각 사업자별로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근데 굉장히 쉽지 않은, 왜냐면 전 세계에 굉장히 이런 이동통신 강국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싸움을 벌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제 뭐 발전을 했는데 어쨌든 5G가 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5G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초연결 커넥티비티를 할 수 있는 무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많은 무선 규격이 있지만 그런 그 많은 사물을 연결하면서 또한 그 고신뢰 저지연을 만족할 수 있는 규격이 지금 현재 5G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반 그 기술이 될 것이고 어쨌든 저희들이 그 인더스트리, 그 대학, 그리고 출연연, 그리고 정부 이렇게 해서 다, 왜냐면 우리가 너무 그 작잖아요. 숫자도 작고 전체 그 화웨이의 그 연구소에 있는 직원을 합쳐도 보다도 우리나라 그 이동통신 관련 연구 인력이 훨씬 작은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굉장히 저희들이 서로 이렇게 시너지를 내지 않으면은 이 경쟁에서 싸우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키워드는 융합입니다. 그래서 융합에서 타산업과의 융합, 그리고 우리끼리의 그 어떤 전자공학 내의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서 어쨌든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또 좋은 양질의 그런 직장을 만들어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KT 인프라 연구소장 맡고 있는 전홍보입니다. 오늘 뭐 중요한 요 수요 포럼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실제로 이 5G를 저희 KT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에서 박현철 교수님께서 5G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나 기술들, 그리고 세계적인 흐름, 뭐 표준 동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실제로 그러면 이 통신 사업자한테 5G가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소비자로서 다들 지금 휴대폰들도 하나씩 갖고 계실 텐데요. 이게 지금 그게 기반이 이제 LTE죠. 4세대 이동통신. 물론 아직 3G 휴대폰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 딸도 아직 스마트폰 안 사주고 있는데 3G 휴대폰을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그런 특정 목적에 의해서 아직 그 4세대로 진화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소비자들 제외하고는 다 이제 LTE 그 휴대폰들을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LTE로 충분한가?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다들 LTE 이기로 본부장님 어떠세요? LTE 휴대폰 뭐 충분히 만족하고 계세요? 저는 현재까지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만족하시죠, 그죠? 네. 대부분들이 소비자들이 만족하시거든요. 5G 왜 해야 되죠? 사업자가?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고민이죠. 이게 사업자들 5G를. 근데 실제로 그럼 수요가 없냐? 이게 지금 초소 인터넷이 이제 우리가 ADSL 뭐 이런 게 시작한 게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20년 가까이 되면서 지금 이제 기가 인터넷, 집에서 다 기가 인터넷 쓰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100메가 인터넷 쓰다가 한 2년 작년부터 이제 기가 인터넷을 본격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 실제로 3G까지는 모바일에서는 주 서비스가 통화했는데 LTE로 가면서 주 서비스가 이제 데이터로 바뀌었거든요. 스마트폰이 이제 생기면서. 그러면서 이 속도가 엎치락 뒤치락 해서 그러니까
집에서의 초고속 인터넷, 유선 초고속 인터넷과 비교했을 때 이제 LTE로 무선으로 이제 인터넷을 시작하면서 LTE 특히 이제 그 3 캐리어 애그리게이션이라는 기술이 들어가면서 무선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이게 유선으로 100메가 인터넷을 쓰는 속도보다 LTE 단말로 3 캐리어 애그리게이션만 하더라도 한 200메가bps 이론적으로는 얼마 275 곱하기 3니까 한 270메가 정도 되나요? 275메가 정도.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속도가 나오는데 실제로 제가 찍어본 속도는 한 200메가 이상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물론 환경이 좋은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유선 인터넷보다 모바일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는 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다시 집에서 초고속 인터넷이 이제 기가급의 속도가 되면서 이제 유선이 더 빨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유선이 더 빨라지면서 집에서 기가 인터넷을 쓰시면서 어떤 느낌이 있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속도가 뭐 100메가나 기가나 뭐 비슷하다 느낄 수도 있고 좀 많이 쓰시는 분들은 특히 뭐 영화들 같은 거 뭐 이게 기가바이트짜리들 대용량 동영상 이런 거 받으시거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속도가 빨라진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평균 속도가 한 700메가, 800메가bps가 나오니까요. 집에서 기가 인터넷이. 놀라운 속도죠. 해외 이런 얘기하면 아주 놀랍니다. 이게 다른 소비자 해외 사람들, 뭐 사업자들이나 뭐 소비자들이나.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럼 모바일에서는 이런 경험이 뭐가 있을까? 지금 모바일을 쓰는 많은 분들이 무제한 요금제를 씀에도 불구하고 이게 와이파이를 빼고 LTE만으로 이 트래픽을 쓰는데 좀 부담을 느끼세요. 이게 아무래도 좀 이게 한 달에 쓸 수 있는 양이 제한되죠. 한 10기가 정도 되나요? 그래서 무제한 요금제 써도. 그러니까 10기가 가까이 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노이로제에 걸립니다. 이제 그때부터 와이파이 찾아다니기 시작하고 또 이게 돈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안 되니까. 그게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장 중요한 이게 지금 불편함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트래픽은 이게 동영상이나 이런 인터넷에 대한 모바일 인터넷에 대한 수요는 많아지는데 트래픽도 자꾸 더 수요가 늘어나는데 이게 와이파이 찾아 다녀야 되거든요. 좀 요금 좀 적게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근데 통신사 보고 요금 내리라고 자꾸 압력 내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 투자비와 운영비가 이런 것들이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자꾸 올라가니까 이게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고객들의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할까? 지금 100메가 유선에서 100메가에서 기가로 올라가면서 트래픽의 소비가 확 늘어났거든요. 기존에 동영상 뭐 이런 거 좀 불편하고 좀 오래 걸리고 이런 것들 받는 거에서 그냥 아주 불편 없이 빠르게 받고 소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LTE로 올라가면서 무선 트래픽이 확 늘어나면서 이 무선 인터넷에 대한 모바일 인터넷에 대한 수요가 확 늘어났지만 트래픽에 대한 부담이 느끼던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뭘까? 저희가 이게 가장 기본적인 5G의 수요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것만 갖고 5G를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의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게 이 5G에 대한 수요는 가장 기본적인 게 이 모바일 트래픽이지만 그 외에 다양한 인더스트리에 대한 수요가 나올 거다. 그래서 뭐 거기서 나오는 거 있죠. AR, VR, 뭐 자율주행차, 원격 의료, 뭐 스마트 시티, IoT, 뭐 이런 온갖 응용들에 대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 데이터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엔드 서비스 수요자들한테 뭔가 예를 들어 CCTV만 하더라도 CCTV망을 IP CCTV가 요새 다 이제 대세거든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CCTV가 아니고 이제 인터넷에 연결된 IP 기반, IP 트래픽 기반의 이제 CCTV인데 데이터 트래픽이 동영상 이제 데이터 트래픽이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CCTV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다 유선으로 다 구축을 전국에 뭐 온갖 데 유선 다 끌어갖고 구축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수요가 이거 유선 끌지 말고 무선으로 붙여달라는 수요가 너무 많아요. 근데 무선으로 붙이려니까 이 동영상에 대한 밴드위스가 있어서 이게 와이파이로 구축해야 되는데 와이파이는 이제 그 보안이 안 되니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LTE로 하려니까 LTE는 밴드위스가 제한이 돼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수요들이 앞으로는 이 선이 없는 이 무선 수요에 대한 트래픽에 대한 수요들이 지금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앞으로는 그래서 집에서 일부 이 초고속 인터넷은 기본적인 수요가 있으니까 초고속 인터넷은 수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수요를 빼고는 뭐 집에서도 다 이제 이제 데스크탑 PC 쓰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다 노트북들 쓰고 계시죠. 노트북들 이제 와이파이로 연결됩니다. 다 무선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와이파이로 무선 연결되는데 그 밖에 나와서 어디 뭐 카페나 이런 데 들어가서 또 찾으려면 이제 와이파이 또 찾아다니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뭐 집에서나 밖에서나 다 무선 환경에서 내가 쓰고 싶은 모바일 디바이스들을 쓰게 되는 그런 수요. 이건 이제 트래픽도 내가 얼마나 썼는지 고민하지 않고 그냥 걱정하지 않고 막 쓰고 아무 디바이스나 그냥 막 쓸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트래픽에 대한 수요. 그리고 이게 다양한 산업과 응용되는 수요들. 아까 말씀드린 건 CCTV가 뭐 중요한 예 중에 하나인데 뭐 IoT 디바이스들 온갖 것들이 나올 겁니다. 이게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LTE 무선화에서는 이 서비스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저희는 사업자로서 5G에다 가장 기본적인 수요가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게 투자에 대한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지는 계속 저희가 따져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그러냐면은 5G 모바일 망을 새로 투자한다는 거는 몇 조가 들어가거든요. 주파수 하나 사는데도 좀 지금 저희가 보는 게 그 28기가 밀리미터 웨이브 쪽이 대역폭을 800메가나 1GHz 대역폭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LTE 지금 10MHz 대역폭 받아내는데 8천억, 9천억, 뭐 조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근데 10MHz 다는데, 근데 1GHz 대역을 달라는데 지금 저희가 비슷하거나 더 싸게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기가찬 노릇이죠 이거. 1기가 달라고 하면서 돈을 더 싸게 달라고 했으니까. 뿐만 아니고 3.5기 그 밀리미터 웨이브뿐만 아니고 좀 저주파 대역으로 3.5기가 대역도 지금 100MHz 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거기도 100MHz입니다. 이게 3.5기가는 좋은 주파수 대역이거든요. 이거 100MHz를 정부에서 얼마 받아야 될까? 이게 고민될 겁니다. 아마. 저희는 그 주파수 그만큼 주지 않으면 5G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적정 대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런 주파수를 확보하는데 1조 들어간다고 쳐도 그 외에 전국만 투자하는데 또 몇 조 들어갈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투자비에 대응하는 그 산업에서의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수요가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 수요는 이게 트래픽 수요일 거고, 이 트래픽 수요는 실제로 뭐 통신사업자 혼자 돈 벌자고 하는 게 아니고 소비자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지금까지 불편했던 것들을 해소시켜주고 산업이 이걸로 우리나라가 한 단계 점프업 해야 하는 기회가 나와야 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LTE로는 4차 산업혁명의 한계가 있다. 다양한 아까 말씀 그런 응용 서비스들이 나오기 위해서, 그 서포트 되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5G에 대한 기본 시장이 그런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응용들이 요 5G의 대표적인 서비스 되지 않겠냐. 그것이 얼마나 다양하게 나올 것인가는 뭐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겨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금 디바이스들이 산업 현장에서 많은 것들을 보시고 계실 테니까 그런 것들이 다 모바일에서 5G로 응용되는, 연결되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저희 통신사업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5G의 시대다. 이걸 위해서 저희는 지금 일단 내년도 평창에서 트라이얼을 한다라고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망구축 다 끝났고 디바이스도
저희 파트너 중에 하나 뭐 삼성 쪽하고 삼성전자 쪽 해갖고 기지국도 만들고 이 태블릿 기반의 이게 5G 단말도 만들고 휴대폰형도 지금 같이 뭐 이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리고 다양한 응용들 미디어에 대한 다양한 응용들도 지금 시연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게 18년에 평창에서 보여지고 나면 상용은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내년 요 기반으로 이제 그 국제 표준이 올해 말에 완성되기 때문에 그 기반으로 내년도 하반기에 이 상용 장비들이 나오면은 그걸로 투자해 갖고 주파수도 내년에 확정되고 받고 그러면 19년에 상용 모바일 응용으로는 5G를 정말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겠다라는 우리나라 뭐 정부하고 산업계들이 그거는 같이 그 의제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건데 그런 일정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지금 뭐 이 허들들이나 이런 것 말씀드리려면 제가 뭐 몇 시간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런 정도까지는 지금 뒤에 또 패널들이 계시니까 넘겨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런 목표나 어려움들 갖고 추진하고 있다 정도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원구 소장님이 그 아마 계속 뭐 망투자하는데 기본적으로 한 거 1조 이상 항상 뭐 저희가 새로운 망 깔 때는 1조 이상의 규모를 투자를 얘기를 하는데 아까 이제 그 전에 박현철 교수님은 그 퀄컴 자료에 이제 퀄컴이 내놓은 그 5G 이카노미라는 보고서가 있었는데 아까 다시 좀 숫자를 봤더니 우리나라가 1,200조 정도 앞으로 향후 한 20년 뭐 한 1,000조 이상 벌어들이는 거면 1, 2조 투자하는 건 뭐 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발견해 주시면.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1,000조 이상을 이제 우리가 벌어야 되는데 잘 모르겠네. 그거는 뭐 이제 뭐 벌 수 있으면 뭐 1조가 아니라 뭐 10조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있을 것 같으세요. 그 이제 박현주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전 소장님도 말씀하셨고 사실 저희가 계속 끊임없이 이제 도전받는 게 이제 5G를 왜 하냐 뭐 이런 부분 제가 항상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이제 여기 오면서 사실 좀 초행길입니다. 사실 여기 이 건물까지는요. 근데 이제 뭐 많은 스마트폰을 많이 무조건 의존을 하면서 뭐 오늘은 이제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을 했는데 스마트폰의 의존도 무지하게 크더라고요. 여기 올 수 있는 순간까지. 근데 오늘 조금 더 이제 다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까 박현길 교수님이 이제 뭐 대전에서 강의하시는데 요새 이제 로봇 얘기 많이 하거든. 4차 산업혁명 얘기하고 5G 얘기하면서 로봇 얘기하고 자율주행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냥 생각을 해본 겁니다. 잠시 이거 박 교수님이나 전화 안 오고 그냥 아바타 하나 내보내 로봇 하나 보내가지고 박 교수님은 굳이 뭐 여기 와서 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로봇가 대신 와서 해도 되거든요. 근데 로봇이 오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런 얘기하면 로봇가 여기까지 발이 있어서 어떻게 걸어오니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요새는 뭐 자율주행 이제 되고 자율주행 택시 나오는데 그러면 로봇가 이제 뭐 대전에서 이제 뭐 택시 불러가지고 지가 타고 여기까지 오고요. 박 교수님은 저기 이제 아바타니까 이제 저쪽에서 이제 충분히 하시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여기 계신 분들랑 공감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또 똑같이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이제 좀 넘어가면 이제 완전히 이제 이 스토리가 이제 저희가 평소에 경험하지 않는 새로운 세상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5G를 아까 속도를 높여야 되지만 그 외에 저희가 매시브 커넥티비티라고 얘기하는 이제 IoT 디바이스를 무지하게 많이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고실내 초저지연 그래서 이제 뭐 지연 시간을 낮추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율자동차라든지 아마 로봇을 우리 제어한다든지 원격에서 그럼 이제 아바타가 예를 들어서 내 아바타 로봇가 여기 있다 그러면 어떤 형태는 내가 제어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이 상황들을 여기를 이제 정말 실감형으로 내가 공유하려면 이제 내가 집에 앉아가지고 내 로봇가 여기서 이 상황을 찍어서 보내는 걸 내가 이제 VR 이제 실제로 헤드 마운트 디바이스로 이제 보고 이제 이런 AR, VR 상황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전송 속도도 굉장히 빨라야 될 거고 그다음에 컨트롤이 필요하면 이제 초저지연도 필요하고 뭐 이런 이제 스토리를 연결하면 이게 5G에서 하고자 했던 저희가 어떤 스토리들이 다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다만 이제 이게 아까 제가 여기 길 찾아오는 그 정도 애플리케이션에서 시작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로봇 시나리오까지 가는 거는 이거는 너무 이제 점프가 너무 커서 이게 이제
사실은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은 물론 듭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비전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이제 저희가 5G가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부분들이 좀 이제 좀 허물어질 수 있지 않겠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 5G 뭐냐고 물어보면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않은 상상만으로 가능했던 것들을 현실화하는 기술이다.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뭐 로봇이나 자율자동차 말씀드린 것들이 뭐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 제가 이제 보는 5G 비전에 대해서 잠깐 이제 그렇게 제가 좀 쉐어를 했고요. 기술적인 부분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LTE 같은 경우에 처음 시작할 때 75Mbps로 서비스를 했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 처음 이제 그때는 이제 뭐 공식적인 4G는 아니었지만은 75Mb가 어쨌든 뭐 그 당시 아이폰 처음 나와가지고 인터넷 접속이 참 버벅버벅 될 때 75Mb라는 속도는 엄청난 정말 뭐 대단한 이제 그 인프라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뒤에 지금 현재는 저희가 1GBps가 가능합니다. LTE에서요. 네, 1기가 가능하고 여기에 이제 딱 한 가지 문제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제 며칠 전에 KT에 계신 분들 얘기를 하다가 제가 여쭤봤어요. KT도 이제 기가 LTE 되죠 하고 여쭤봤더니 살짝 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되기는 되는데요 하면서 이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왜 그 말씀하셨나 좀 따져봤더니 이 주파수 문제더라고요. 자, SKT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현재 LTE 기술로 주파수 이제 소위 말하는 주파수 애그리게이션을 통해서 1기가를 딱 맞추는데 지금 기술이 1기가 가능합니다. 지금 이동통신 현재 4G 기술로요. 근데 KT 같은 경우에는 기가 LTE가 이제 조금 안 되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와이파이를 이제 붙여서 왜냐하면 주파수가 조금 부족한 걸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게임은 기술의 발전이 사실 뭐냐면 75Mbps에서 어떻게 1기가까지 왔냐를 우리가 따져보면 무슨 기술에 무슨 새로운 세상에 없던 기술이 막 나와서 퀀텀 점프가 일어난 게 아니라 결국은 기본적으로 주파수 싸움이거든요. 예. 더 많은 주파수를 확보해서 그걸 애그리게이션 해서 가능한 거지. 물론 이제 안테나를 이제 한 개 쓰던 걸 두 개 쓰고 두 개 쓰고 네 개 써서 이제 가능한 거지. 정말 뭐 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기술이 이제 모든 걸 바꿔놨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 주파수가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지금 사실 5G에서도 지금 이제 저희가 기술적으로 요구하는 이제 5G가 되기 위해서 최소 전송 속도가 가장 그러니까 피크 데이터 웨이트라고 얘기하죠. 피크 데이터 20GBps인데 지금 이제 1기가에서 20기가를 가야 되거든요. 그거 가려고 그러면 이제 어떤 기술로 가능할 거냐는데 결국은 그것도 또 주파수입니다. 주파수만 있으면 가능한데 그래서 이제 그 주파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아까 박현주 교수 말씀하신 이제 초고주파라고 얘기하는 밀리미터 대역으로 가고 28기가나 40기가, 60기가로 가는데 그러면서 기술적인 어려움들이 이제 좀 이제 봉착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를 이제 풀어나가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주파수 확보 문제고요. 지금 현재 5G에서도 물론 이제 밀리미터 웨이브 쪽을 가지만 초고주파로 가지만은 거기서도 이제 문제는 아직 뭐 주파수 정책이 뭐 확립은 안 돼 있는데 얼마나 많은 주파수를 줘야 되느냐를 지금 사실 정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라플리 지금 계산을 좀 해보면은 지금 이제 채널 한 개를 뭐 얼마나 잡을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한 이제 단위 채널 하나를 채널 밴드위스를 100메가로 잡으면은 대략적으로 제가 계산해본 걸로는 뭐 한 5GBp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예, 5GBp 나오는데 그럼 20기가 하려면 그거 4개 있어야 되거든요. 100메가짜리 4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이제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으로 가지 않으면 확보할 수 없는 주파수고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사업자한테 그럼 몇 개를 줘야 되냐? 한 사업자한테 그럼 20기가를 최소 보장하려면 4개씩 줘야 되는데 그러면 사업자 3개면 12개니까 1기가 이상을 또 확보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좀 이제 있는데 사실은 이 주파수 문제를 잘 풀어 나가는 거가 5G 지금 굉장히 당면한 문제고 물론 이제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20기가는 말이 20기가지 사실은 실제로 주파수도 확보하는 것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뭐 처음 시작은 실제로는 이제 채널 한 개 가지고도 시작할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결국은 뭐하고도 밀맥상통한 얘기냐면 사업자들이 이런 전쟁을 하는 거죠. 뭐냐면 누가 먼저 최초로 5G 사업을 했느냐, 이제 서비스를 이제 론칭을 했느냐 이런 고민들을 좀 먼저 이게 이제 마켓의 이제 싸움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너무 이제 현실에서 미슬리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얘기하는 이제 이런 어떤 목표나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소비자 입장하고는 조금 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인지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주파수 문제 관련해서 하나만 또 말씀드리면 제가 요거는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혹시 그 달파 챌린지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로봇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아까 뭐 서두에 로봇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달파 챌린지 뭐 그랜드 챌린지가 하는 게 있는데 미국의 이제 달파 같은 데서는 그런 거 잘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무슨 뭔가 이제 오픈 컴피티션, 뭔가 문제 내주고서 이제 풀어라. 그러니까 이제 달파 그랜드 챌린지가 이제 뭐 사막에서 이제 얼마나 이제 뭐 빨리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가느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재난 환경에서 로봇가 이제 어떤 태스크를 얼마나 잘 해결하나 이런 컴피티션을 쭉 해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앞으로 이제 미래지향적인 기술들을 우리가 발굴해낼 때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똑같은 조건을 주고 경쟁해서 그 새로운 기술을 발굴해내는 그런 굉장히 좋은 이노베이티브한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가 뭐냐면 요거는 달파가 아니고 미국의 FCC는 이제 주파수들을 이제 관리하고 하는 이제 기구가 되는데 FCC 같은 경우에 여기도 이제 계속 이 주파수 고민을 해온 겁니다. 예. 근데 분명히 이제 주파수는 이미 이제 지금 한계 왔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무슨 고민을 하게 되면 아까 박현준 교수님 자료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10가지 2017년에 이제 탑 트렌드가 있었는데 두 번째가 스마트 스펙트럼 알로케이션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스펙트럼인데 왜 앞에 스마트가 붙느냐 이런 고민을 해올 텐데 왜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스펙트럼이 이제 한계 부족한 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있는 걸 잘 써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동통신 기술의 발전은 사실은 이 주파수를 잘 쓰기 위한 기술의 발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기술을 어떻게 지나가냐면 대역폭을 넓히는 거는 이제 뭐 기본이지만 또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기술을 계속 이제 개발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2세대나 뭐 한 제가 볼 땐 3세대, 예, 3G 정도까지는 한 1GBps per Hz 정도, 그러니까 1Hz 주파수로 1초 동안에 한 1비트 정도를 보내는 거를 저희가 이제 LTE로 오면서 4G로 오면서 이걸 이제 한 3에서 4 정도, 예, 그러니까 3배 이상 늘렸죠. 그 다음에 이제 5G는 저희가 한 9 정도로 보거든요, 그 숫자를요. 그러니까 뭐 대충 보면 이제 1에서 3으로, 3에서 9로 한 제너레이션을 가면서 효율성은 이제 3배씩 늘렸습니다. 예, 근데 이제 기술 발전이 분명히 있었던 건 틀림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제 트래픽의 수요는 더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쫓아가기가 어려운 거고 그래서 더 많은 대역폭을 필요로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족한 주파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펙트럼을 스마트하게 쓰기 위해서 이제 아이디어가 별로 없는 거예요. 없어서 얘네들이 이제 챌린지를 하는 겁니다. 달파 챌린지처럼 이제 얘네들이 얘기하는 건 뭐였냐면은 제가 기억하기에 이제 SCC 스펙트럼 콜래보레이션 챌린지. 그러니까 주파수를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컴피티션이 아니고 콜래보레이션을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주파수는 결국은 뭐냐면 이제 아무나 막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간섭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레귤레이션을 잘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요. 우리 와이파이만 하더라도 사실 그런 레귤레이션에서 동작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스펙트럼을 잘 콜래보레이션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누가 가장 많은 수율을 내느냐를 이제 경쟁을 시킵니다. 그래서 한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이제 컴피티션 시작해가지고 대학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이제 달파에서 모르게 좀 콜로세움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싸움을 혈투를 할 수 있는 콜로세움을 만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은 이 콜로세움에 똑같은 조건으로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노드를 놓고서 서로 이제 협력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가장 많은 이제 뚜루풋을 내는 기술이 이제 이기는 그런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이제 드렸냐면은 주파수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이제 없는 거를 새로운 거 만들어내는 게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간의 이제 상상력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5G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G는 속도도 이제 높아진 거 틀림없고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이제 뭐 어떤 진보는 틀림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뭐 할 거냐는 부분에서는 여기 한계에 이제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되는 로봇을 자율자동차 실어가지고 뭐 저 대신에 강의를 내보내고 요 스토리를 조금 더 전개하면 어떤 얘기 나오는지 아세요?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이제 부의 상징은 내가 몇 개 로봇을 가지냐고 부의 상징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로봇들이 나가서 일도 할 거고 말하자면 예. 저 대신 강의도 이제 갈 거고 뭐 그럼 제가 로봇 한 10대쯤 있으면 저는 이제 뭐 어디 강의 좀 해달라고 그러면 한 10대 내보내 갖고 예. 제 수익 모델 확실해지는 뭐 그런 상황이 올 텐데
어쨌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이런 상상력들을 저희가 이제 현실화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어디서 올 거냐 이제 우리 인간이 적어도 인간이 이제 이런 상상력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면 교육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사실은 이제 이 상상력을 끄집어내는데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해보면 제일 어려운 게 이런 새로운 얘기를 끄집어내는 게 참 어렵더라.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이제 스마트 아니죠 스펙트럼 콜라보레이션 이제 챌린지를 사실은 저희 학생들한테 우리도 한번 나가자 하면서 그럼 니네들이 이제 한번 상상력을 좀 발휘해봐라고 이제 해서 굉장히 많이 브레인스토밍을 해봤는데 제가 안타까운 게 학생들이 결국 제가 평소에 얘기했던 제 교육의 틀에서 못 벗어나고 있더라고요. 모든 기술은 제가 가르쳐주고 제가 언급했던 기술 범위를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은 기술적인 어떤 앞으로 미래도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다음에 산업적인 측면이나 아까 제가 상상력에 의해서 이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판을 벌려놓은 거거든요. 5G 인프라스트럭처 그 판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우려가 많습니다. 그 와중에 또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통신이나 뭐 이쪽 IT 분야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또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이제 더 많은 학생들이 더 많이 이런 고민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숫자들은 줄어들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 저희 사실은 이제 이쪽 분야들을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이런 말씀만 드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동안 이 분야를 끊임없이 연구를 한 분야를 벗어나지 않고 끊임없이 이 분야에 있다 보니까 이 줄기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만일에 연구비를 쫓아서 여기저기를 다니다 보면 어떤 한 줄기에 대해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한 미래를 보는 게 되게 어렸을지 모르는데 저는 이제 요새는 제가 좀 확신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그런 길이 이랬는데 기술은 이렇게 갈 거고 미래는 어쩌면 이런 모습이 될지 모르겠다는 좀 확신이 좀 들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어떤 저기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학생들한테도 어떤 이런 비전을 좀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거 하나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마찬가지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제 융합 얘기를 하잖아요. 융합 교육이 이제 결국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교육을 융합적인 교육을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저희 고대에 심리학과에 있는 교수님하고 점심 식사를 한번 할 얘기가 있었는데 뭐 다른 얘기 하다가 이제 제가 얘기를 좀 들은 게 이제 고대 심리학과 굉장히 잘합니다. 사실은요. 뭐 대놓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1등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맞더라고요. 근데 왜 뭘 잘하냐를 봤더니 우리가 심리학과는 문과잖아요. 문과인데 별의별 걸 다 하더라고요. 거기는 코딩을 기본으로 하고요. 거기는 심지어는 연구실에 MRI까지 갖다 놨어요. 4억 원짜리 MRI를 갖다 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제가 지금 다리 안 좋은데 가서 찍어 주실래요? 뭐 이런 농담 정도 했는데 MRI 갖다 놓고 그다음에 하루에 뭐 몇백 마리씩 쥐잡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쪽 연구실은 쥐잡고 있고 이쪽에서 MRI를 뭐 뇌 찍고 있고 별의걸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쪽에서는 전부 수학 이제 문제를 막 코딩해서 문제 풀고. 자 근데 제 딱 드는 생각은 뭐냐면 문과생들이잖아요. 문과생들이 어떻게 해부학도 알고 뭐 프로그램도 짜고 그다음에 영상 처리도 하고 하냐. 그걸 이제 되게 궁금했었어요. 물어봤더니 이제 저하고 얘기하신 분이 그분이 이제 히스토리를 얘기해. 자기가 학부 다닐 때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음악 교수님이 계셨대. 그분은 학생들이 과목을 들을 때 무슨 과목을 수강하는지 다 자기한테 와서 사인을 받아가라고 그러대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듣지 않으면 사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과목을 들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너는 가서 생물학과 가서 뭐 이거 들어. 너는 공대 가서 프로그램 과목 듣고 와. 이런 식으로 다 일일이 지적을 해가지고 그게 30년 전 얘기거든요. 30년 전에 그 심리학과의 그 교수님 한 분이 학부 학생들을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 학생들이 세월이 지나가지고 심리학을 하는 학생들이 여기저기 가서 연구를 하면서 자기가 그때 자기 전공이 아닌 과목 한두 과목 들은 거 가지고서 여기까지 성장을 해서 그게 뿌리를 쳐가지고 여기까지 저는 이게 별큰 우리가 엄청난 교육을 계획을 한 게 아니고 한 분의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그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세월 20년, 30년이 지나서 이렇게 큰 임팩트를 줬구나 하는 걸 보면서 저희 미래 5G 얘기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원장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학계는 이제 더 이상 5G 기술적인 얘기하지 않으면 6G를 얘기합니다. 근데 6G를 얘기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정말 상상력의 한계입니다. 기술을 떠나가지고 이거 갖고 뭐 할래요? 5G 가지고도 저희가 이런 고민하고 있는데 6G는 도대체 뭐 해야 될지 이제 이 고민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학교는 요새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큰 어려운 문제를 지금 이제 저한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흥분해 좀 굉장히 excited 그러니까 누구도 해보지 않은 거. 그 전에 저희가 이제 1세대, 2세대 이동통신할 때는 쫓아왔거든요. 예, 쫓아오고 사실은 이런 이제 누가 안 해본 거를 고민할 때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정말 앞서 나가고 있다. 내가 리드가 되고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런 여러 가지 5G, 4G 이런 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이렇게 앞서 두 분 말씀을 이렇게 쭉 들으니까 저는 2세대부터 이동통신을 연구를 했거든요. 2세대 93년부터 이동통신 쪽에 있었는데 지금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까지 이렇게 쭉 그 표준을 이렇게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가 이렇게 진화를 할 때 이게 기술이 먼저인지 서비스가 먼저인지 아마 굉장히 혼란스럽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4세대까지 그 표준을 쭉 작업을 하다 보면 명확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타겟이 명확했어요. 저거를 어치브하면 저런 R&D 이슈를 어치브를 하면 이거는 3세대가 달성이다, 4세대가 달성이다. 그런데 5세대는 좀 얘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전 소장님이 사업자 측면에서 얘기할 때 결국은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이게 뭐를 해야 돈이 되지? 사업자가 어떤 드라이빙 포스를 가져야 되지? 이 고민이 풀리면 연구개발도 되고 모든 게 다 된다고 보여져요. 근데 5G는 지금 융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겉으로 보이는 게 IoT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이쪽으로만 부각이 되죠. 그래서 제가 좀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몇 가지만 있는데 이런 겁니다. 연구계 쪽에서 R&D를 해야 되니까 도대체 R&D 이슈가 뭐냐라는 거죠. 먼저 이걸 디파인을 해야 그 다음에 뭐 R&D를 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이 R&D 이슈를 생각을 하려면 5G는 4G보다 뭐가 다르냐? 사실 이 질문이 제일 어려워요. 5G는 뭐가 다릅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보통 서비스라든지 애플리케이션 쪽으로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근데 저는 오늘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R&D 이슈이기 때문에 좀 더 기술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분명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세 가지가 다른데 첫 번째는 무선 쪽에 광대역이 늘어나죠. 광대역화가 되죠. 이거 4세대까지 예를 들어서 얼마? 5세대는 1기가, 20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개인당 아까 1기가가 된다, LTE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5G의 리퀘어먼트를 보면 1GBps급 이 리퀘어먼트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보편적으로 200Mbps고 인도화에선 1기가까지 가능하고 20GBps의 기지국 그러니까 모든 자원을 다 몰아가지고 한 사람한테 20기가까지 가능해야 된다. 이게 지금 리퀘어먼트입니다. 4G에서는 달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잘 한번 생각해 보면 LTE가 1기가가 이미 됩니다. 그럼 애플리케이션이 없는 상태, 킬러가 없는 상태에서 도대체 1기가 이상이 왜 필요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지점에서 AR하고 VR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부분이 보편적인 서비스가 되었을 때 기지국에서 감당해야 될 캐패시티가 얼마나 될 것이냐, 이 부분을 누가 고민하고 있느냐, 사업자와 R&D 하는 사람이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스타디움 솔루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운동장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평창도 하겠지만 뭐 축구 지금 이제 뭐 월드컵을 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면 전부 다 선수가 지금 22명이 뛰고 있는데 진짜 풀 HD가 아니라 4K나 8K 그 UHD 퀄리티를 가지고 11명 상대편까지 22명의 카메라가 돌고 전체적으로 공격이라든지 수비 라인을 뭐 하나씩 카메라가 돈다고 봤을 때 이 각각의 4K UHD가 생산하는 트래픽 유발이 엄청나잖아요. 그럼 이건 완전히 그 하나의 스타디움 솔루션이라고 보여지지만 이런 유사한 솔루션이나 애플리케이션이 지하철이라든지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굉장히 보편화됐을 때에 어떤 기술적인 브레이크스루가 필요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그 인핸스드 브로드밴드죠.
광대역화죠. 그러니까 이 광대역화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뭐 초저지연이라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4G에서는 제가 볼 때 4G에서는 전혀 손도 안 대고 해결 안 된 부분이 초저지연하고 매시브 커넥티비티, 초연결입니다. 예를 들면 초저지연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이제 그 이 볼펜을 가지고 제가 지금 한번 이렇게 손가락으로 한번 세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이 볼펜이 만약에 길고 그렇다면 제가 아마 이렇게 좌우하면서 세울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에튜드에서 개발한 것 중에 인버티드 펜들럼이 이런 건데, 이거 이제 제가 세우려면 힘들죠. 근데 만약 기계가 세우려고 그러는데, 이 기계가 브레인이 어디냐면 네트워크에 있는 거예요. 네트워크에 있고, 이쪽에 있는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뭘로 통신하냐면 LTE로 통신을 하거나 5G로 통신을 한다 그럴 때, LTE는 절대로 못 세웁니다. 이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왼쪽으로 떨어지려면 손을 왼쪽으로 움직여서 이걸 세워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측정을 해보니까 20ms가 돼요. 지연이. 그럼 절대 세울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리모트 컨트롤에 해당되는 실시간 제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5G에서 가능하다 그러면 파급 효과가 엄청납니다. 제가 볼 때. 이건 4G에서 상상 못했던 서비스를 유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리모트 오퍼레이션이라든지, 뭐 제가 MWC 가 보면은 2년 전만 하더라도 저 바르셀로나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저기 스톡홀름에 있는 굴착기를 움직이는 걸 2년 전에 했는데, 뭐 작년 올해 같은 경우 보면은 이렇게 벽에다가 스크루잉 하는 거, 그거를 뭐 한다든지, 뭐 이러한 어떤 정말로 새로운 어떤 세계가 생긴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초연결인데, 이것도 매시브 커넥티비티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질에 관련된 녹조에 관련된 문제를 풀고 싶다. 그러면 녹조가 발생되기 전에 전조 영상을 봐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볼 것이냐는 문제죠. 그게 녹조가 뭐 한 군데만 측정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거를 전조를 일으킬 수 있는 센서를 만들어서 뿌려야 되죠. 강에다가 그냥 뿌리는 겁니다. 휴전선 DMZ에서 누가 지금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를 망원경으로 볼 게 아니라 IoT 디바이스를 가지고 뿌리는 겁니다. 그럼 5세대는 지금 평방 킬로미터당 100만 개를 수용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 1m 바이 1m당 한 개의 5G 디바이스를 수용할 수 있는 캐패시티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자,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뭐 100만 개가 동시에 링크 셋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침투하는 지역이라든지 특별한 움직임이 있는 지역만 그 센서에서 데이터가 날라오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 모니터링이 가능하죠. 근데 그거를 만약에 LTE에서 수질 오염이라든지 이런 휴전 DMZ 지역 관리라든지 이런 걸 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비쌉니다. 디바이스가. 그리고 IoT 디바이스라는 게 아시겠지만 지금처럼 우리가 통신을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디바이스가 아니거든요. 배터리 수명이 몇 년 가야 되고 어쩌다 한번 버스트 트래픽을 짧게만 보내면 돼요. 그러면 이러한 기술을 수용하는 것이 지금 4G가 적절한 것이냐? 전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전혀 효율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5G의 뉴 레이디오 쪽은 이러한 지금 두 가지 초저지연, 그 다음에 초연결을 서포트하는, 광대역은 뭐 당연하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 R&D 이슈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할 것이 풍부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R&D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제가 볼 때는 표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달파 프로젝트 챌린징 말씀하셨는데, 혹시 조금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이라는 예전에 책도 있었고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법과대학 교수 킹스필드라는 교수가 숙제를 내줍니다. 정말 하버드의 수재들이죠. 수재들한테 과제를 내주는데 그룹형으로 과제를 내주죠.
결론이 뭐냐? 절대로 킹스필드 교수가 요구하는 과제를 단일 그룹에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물리적인 숙제를 내줍니다. 그러면 결론은 누가 그 숙제를 달성하고 A 학점을 받냐면은 그룹끼리 연합한 팀만 받습니다. 그룹끼리.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표준이 그렇습니다. 표준이 3세대, 4세대, 5세대를 갈 때 우리를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초기에는 무조건 참여만 했어요. 올림픽 정신으로. 표준에 들어가기만 하면 됐다. 두 번째, Y브로라는 걸 만들어서 경쟁을 했습니다. 경쟁이 뭐죠? 배타적인 거거든요. 오로한 아싱에 어떻게 보면 너가 가야지 내가 사는 거죠. 경쟁이었는데 궁극적으로 표준에는 들어갔지만 시장에선 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5세대 이상은 어떻게 하는 거냐? 5세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술을 애틀이든 삼성이든 KT든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을 해서 사업화가 될 거냐? 절대 안 됩니다. 결국 어깨 동무를 해야죠. 그게 표준의 공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표준의 중요성 오늘 아침에도 제가 신문 보니까 뭐 삼성이 애플한테 졌다라는 얘기가 듣고서서 이거 단순히 하나의 그 몇 단 기사로만 보이지만 실제 그 안에 지금 흐르는 돈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삼성 뭐 S8 이거 몇 대를 팔아야지 지금 애플한테 지는 소송 비용을 돈을 줘야 되는지 따져보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R&D가 지금 연구소 쪽에서 좀 나왔지만 R&D 쪽이 POC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이러한 표준에 거의 우리가 올인을 해도 모자른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주파수 이슈인데 아까 이제 제가 그 광대역, 저지연, 그 다음에 초연결에 대한 기술적인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5G의 또 하나의 또 다른 챕터의 기술적인 특징이 주파수입니다. 빌로우 6, 6기가 이하 대역에서 지금까지 이동통신을 논했는데 5G에서 드디어 28기가 39기가 이런 아주 예전에는 상상도 못한 이런 주파수 대역을 지금 논하게 되죠. 이거를 지금 중국과 유럽은 사실상 겉으로는 찬성을 하면서 내심 반기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처럼 뭔가 새로운 대역에 새로운 기술을 선점을 해서 뭔가 시장을 드라이빙 하려는 데는 찬성을 하지만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쪽에서는 굳이 그거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데를 포기하면서까지 새로운 쪽으로 가겠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지금 이제 연구, R&D 측면에서는 새로운 주파수 대역에서의 기술 개발이 빌로우 6에서는 해결하지 못했던 또는 해결해야 될 만한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주파수에 대한 개척, 여기에 관련된 R&D 굉장히 필요하고요. 정말로 마지막으로 산학연 롤플레이 필요한데 아까 이제 그 우리 사업자 측에서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정말 산학연 페어 롤플레이가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사업자 측에서 R&D 투자에 굉장히 인색해요. 어떻게 바라보실지 모르겠지만 사업자가 수익 구조 레비뉴를 얻는 데에는 상당히 충실할지 모르지만 기술 개발 제가 볼 때 기술 개발이라기보다는 철저하게 아웃소싱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경영 쪽에서는 분명히 이제 맞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R&D 측면으로 봤을 때는 사업자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부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이런 쪽에서의 그 롤플레이가 상당히 정부 주도하에 지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현실화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